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뒤를 이어서 이제는 그 학습지 1페이지, 그 다음에 2, 3, 4페이지까지 해당되는 교과서는 138, 139, 140, 141페이지에 해당되는 이제 조선 후기 때의 정치적인 변화와 사회제도의 변화,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정부가 어떻게 흘러나가게 되었었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호란 당시 때에 어떤 사항이 있었었는지, 그리고 호란 이후에 치욕에 대해서 어떻게 이를 갚으려고 해 나갔었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이후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 부분을 같이 한번 확인하면서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른바 조선시대 때의 중앙 통치 제도가 있습니다. 기억날지 모르겠는데요. 조선의 가장 핵심적인 중앙 통치 제도를 우리는 5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체제라고 합니다. 바로 뭘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 의정부 6조 체제입니다. 자, 그런데 중간에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면 변방 지역에서 만약에 적들이 쳐들어왔다고 칩시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 지역에 있었던 방어를 하는 무장은 바로 중앙정부에다가 첫 번째 봉화불을 올려서 신속하게 위기사항을 알리고, 두 번째는 바로 병사들을 모집해서 일단 방어하면서 그러면서 파발이라고 해서 이제 직접 사람에게 보고서를 써가지고서 중앙정부에게 위급함을 알리는 전달을 하겠죠. 그럼 그 사람은 드디어 중앙정부에 가면 의정부 6조 중에서 바로 병조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를 논의할 겁니다. 그리고 병조는 자기 혼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상위에 해당하는 의정부에게 같이 동참해서 얘기하자고 얘기했고, 그러면 의정부는 바로 이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부서들의 대신들과 같이 한자리 모여가지고서 논의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모든 것이 해결이 안 될 때는 바로 왕을 불러가지고서 왕과 같이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최종적인 결정이 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하라 라고 해서 그 사람을 다시 돌려보내서 명령을 전달하게 되면 이미 거기 점령당합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 판단의 신속함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조선 왕조 때는 그런 일 때문에 손해를 본 적도 있었었고요. 자, 그랬었기 때문에 조선 왕조는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른바 비변사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이 비변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학습지에 나와 있다시피 변방의 군사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임시로 설치했었던 관청입니다. 여기는 임시관청인데요. 다만 신속한 결정을 위해서 아예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는 왕과 그 다음에 대신들이 한 자리에 한 방에 그냥 연락이 오자마자 바로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결정사항을 바로 해당되는 지역에다가 이제 명령서를 전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이게 임진왜란과 그 다음에 병자호란 그리고 북벌 정책이 펼쳐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위기사항이 계속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임시기구인데 저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계속해서 아예 그냥 상설화가 되게 됩니다. 항상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게 됐던 것이에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상 나중에 가서는 여러분들 기존에 있었던 의정부 6조 체제 대신에 국왕과 신하들이 아예 저 비변사에 모여서 한꺼번에 국정과 관련된 업무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가 있게 되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과 그 다음에 신하 한 명이 의견이 달라가지고서 1대1로 부딪히면 왕의 의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신하들 대다수와 그 다음에 왕 혼자가 바로 의견이 다르면 여기서는 왕이 쪽수에서 밀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왕의 의견이 오히려 까이게 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더 문제가 뭐가 있냐면, 그 신하들이 알고 봤더니 하나의 분당 사람이라면요, 그렇다고 한다면 왕은 정말 왕따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것은 비변사가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은 바로 신하들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이것은 곧 왕권 약화의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됐던 것입니다. 이런 점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변사 별표 한 개 반.
빈칸을 읽겠습니다. 비변사. 자, 변방 군사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임시로 설치했었습니다. 동감 1번, 외란을 거치면서 상설화. 동감 2번, 국정을 총괄했었습니다. 하지만 동감 1번, 다시 넘버링 합니다. 왕권 약화. 왕권이 약화되는 문제점이 있었고, 동감이 2번, 기존의 조선의 가장 핵심적인 국가 통치 제도였었던 빈칸을 읽겠습니다. 의정부 육조 체제. 존재는 했는데요. 유명무실화되는 문제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군사제도입니다. 여기 보다시피 초창기에 조선정부는 일본군에게 대적하기 위해서 당시에 일본군과 많이 상대를 하다가 일본군에게 대항하기 좋은 군사 시스템을 개발했었던 척계광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바로 전법을 그대로 우리나라가 본받아가지고서 이른바 삼수병제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게 돼요. 삼수병 제도에 대한 설명은 따로 이제 나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거에 따라 가지고서 군사 훈련을 시키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조선 전기의 중앙군은 뭡니까? 바로 오위라고 하죠, 여러분들. 오위는 기본적으로는 대체로 봤을 때는 의무병에 해당됩니다. 물론 갑사와 같이 일부 이제 직업 군인들도 있긴 있었지만 대체로는 의무병에 해당이 돼요.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로 조선 중기쯤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반군 수포 현상, 그리고 또 하나 군적 수포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바로 이때 당시에 많은 백성들은 군대 가는 것 대신에 국가에게 바로 일정량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는 것으로 이것이 대체가 됐었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가 생기게 됐었냐면 여러분들 임진왜란이 터지게 된 겁니다. 때문에 백성들은 군대 가는 것 대신에 세금을 냈으니까 내가 왜 군대를 가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도망 다니기에 바빴다가 외적들에게 많이 죽었었어요. 자, 조선 정부는 당시에 그 돈을 가지고서 바로 관청 운영비 같은 데 쓰고 정작 군인들은 많이 모집을 못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임진왜란 초반부에 그렇게 일본군에게 털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조선 정부도 당장은 도망가 있는 그런 백성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 정부는 당장 일본군에게 대적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가지고서 실제로 일본군과 싸울 수 있는 군인들을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걸 시작으로 해서 이른바 이제 그게 바로 훈련도감이라고 하는데, 이 훈련도감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해가지고서 이후에 북벌 정책 같은 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개의 바로 군형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총 5개가 만들어지는데요. 여러분들 학습지에 나와 있듯이 훈련도감, 어영청, 총융청, 그 다음에 수어청, 금위영과 같은 그런 5개의 중요 직업 군인들로 이루어져 있는 군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 합쳐서 뭐라고 보냐면 5개의 군형, 바로 5군형이라고 얘기하죠. 자, 5군형 체제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 5군형에서 소속되어서 훈련받는 사람들은 전부 다가 직업군인으로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서 이때 당시에 사실상 거의 조선의 백성들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군대 가는 것 대신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예 그냥 정착이 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조선 전기에는 전혀 그랬었지 않았었죠? 보법제, 여러분들 기억나죠? 자, 근데 조선 후기 때는 이제 세금을 내는 사람들로 변형이 되게 되었다는 것까지 여러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근데 5군형 가지고서 모든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다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양반은 군인들 웬만하면 안 갔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중에서도 군이 안 가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군대 갈 사람들을 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적들과 싸울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조선 정부는 당시에 아예 그런 거 상관없이 양반에서부터 노비에 이르기까지 만약에 적들이 쳐들어오게 된다고 한다면 바로 징발이 돼가지고서 해당되는 지역에서 적들과 싸울 수 있는 바로 일종의 예비군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른바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보냐면 바로 소고군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이 소고군은 만약에 적이 쳐들어오게 된다고 한다면 해당되는 지역에서 소집돼서 일단 적들을 막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가지고서 중앙정부에서 5군형이 파견되게 되면 이들과 같이 합세해가지고서 적들과 싸우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바로 이런 식으로 군사제도가 마련이 되게 됩니다. 별표 1개 반 군사, 중앙군 박스, 동감 1번 바로 조선의
전법이었었죠. 삼수병제라고 하는 것이 이때 당시에 사용이 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훈련도감, 그 다음에 어영청, 총령청, 수호청, 금연과 같은 것이 갖춰주었으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동그라미 2번 빈칸에 들어갈 말 오군영 체제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군 박스 빈칸에 적겠습니다. 속오군. 그래서 양반과 노비까지 구성되어 있었고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했었으나 전시에는 지역 방어에 나서는 사람들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바로 세금제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2개. 조세제도의 개편. 이것을 보면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봤을 때 고대에서부터 바로 조선시대까지 백성들에게 세금 걷는 시스템은 다음과 같았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당나라의 바로 균전제에 입각한 세금 걷는 제도인 조용조 제도가 완전히 조선에 정착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이 토지세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전체 수확량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세금을 걸었었어요. 맨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1결당 300두가 보통 생산이 된다고 하거든요. 여기 300두라고 하는 것은 300마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300말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세금이 이때 당시에 걷어지게 됐었는데, 근데 이때 당시에 조선정부는 이게 처음에는 좀 많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세종대왕 때에 백성들에게서부터 세금 걷는 방식을 좀 바꿉니다. 어떻게 하냐면 1결당 백성들 중에서 첫 번째 토지의 비옥도 기준, 두 번째 날씨의 풍흉, 이거에 따라 가지고서 바로 풍년인데 토지의 비옥도가 높다라고 한다면 1결당 20도, 그 다음에 토지의 비옥도가 척박한데 흉년이다 이렇다고 한다면 1결당 4두에 해당하는 세금을 걷게 돼요. 이것을 이제 연분, 구등, 전분 6등법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이것이 너무 복잡하게 이렇게 셈법이 되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세금을 이제 거짓말로 해가지고서 백성들이 많이 걷고 중앙정부에게는 가짜로 적게 세금을 내게 만드는 중간 하수인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어떻게든 간에 이것이 유지가 됐었었는데 바로 임진왜란 터졌잖아요. 그 다음에 병자호란 터졌죠.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서 비옥한 땅에서 세금을 좀 더 많이 걷는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요, 여러분들, 나중에 인조가 바로 권력을 잡은 다음에 이러한 백성들을 달래주기 위해서 바로 뭘 했었냐면 영정법이라고 하는 법을 사용해요. 이 영정법은 뭐냐? 아예 이전에 있었던 세금 제도를 전부 폐지해버리고, 자, 모든 백성들에게 아예 정액으로 매년마다 가장 흉년이 난 상태에서 백성들의 갖고 있었던 토지가 척박하다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서 1결당 4두에 해당되는 세금만 받게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토지세가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을 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런 측면 여러분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건 이제 인조 때였었습니다. 이번 이제 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원래 바로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백성들이 국가를 위해서 1년에 20일 정도 동안을 공짜로 노동력을 갖다 바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중국보다도 훨씬 더 국가가 백성들에게 부여했었던 바로 이제 그 세금 같은 것들이 훨씬 더 많은 편에 해당이 됐었어요.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중국의 조용조 제도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게 균전이란 토지를 받은 대가로서 조용조 세금을 내거나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부병제로서 군대 가는 것이 원칙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조선시대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 조선의 경우에는 조용조에 해당하는 세금은 다 냅니다. 근데 거기다 플러스 군대 가는 건 또 따로 해요. 부담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요요까지 이때 당시에 백성들이 요구한다? 이렇게 되게 된다고 한다면 백성들의 분노가 좀 많이 커지겠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국가에서는 이런 점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이게 어느 순간에서인지 자연스럽게 이 요역이라고 하는 제도가 사실상 거의 이용이 안 되게 돼요. 대신에 바로 백성들이 군대 가는 것을 이 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요, 요역은 거의 없습니다. 대체로 봤을 때는 나중에 가서 조선시대 때에 이것이 군역으로 탈바꿈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바로 이 군역에 대해서 보면 다음과 같은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때 당시에 군적 수포제가 정착이 됐었다고 했었죠. 이때 당시에 백성들에게 국가가 군대 가는 거 대신에 거두었었던 바로 금액이 뭐였냐면 면으로 만든 옷감을 2필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면으로 만든 옷감을 2필을 받는다? 그렇다면 이것은 뭐 한 명당 2필이니까 그다지 많지 않은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 시대 때의 백성들에게서부터 세금 걷는 시스템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 자, 기본적으로 군포는 16세 이상 60세 이하에 해당되는 성인 남자들만 세금을 내는 것이 원칙이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백성들에게 어떻게 세금을 걸었을까요? 첫 번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가정이 있습니다. 자, 한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한 가정에 남편이 있겠죠. 남편 여러분들 바로 군포 냅니다. 자, 군포를 내는데 이 시대 때는 조혼이 유행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됐을 때 벌써 애가 한 명씩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게 됐냐면 여러분들 아버지 나이에 바로 여러분 시아버지를 이때 당시에 모시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 시아버지는 나이가 젊잖아요. 젊다 보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군포를 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첫 번째 남편, 두 번째 시아버지의 군포를 내야 되죠. 자, 근데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이 시대 때는 보통 피임 같은 걸 잘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이를 많이 낳게 되죠. 아이 낳던 숫자가 무려 10명 정도 납니다, 기본적으로는. 자, 근데 그 중에서 한 반 정도는 바로 어린 시절쯤에 전부 다 병이 걸려서 죽는데요. 때문에 나머지 반 정도 해당되는 사람들만 살아남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따져본다고 했었을 때 딸 3명에 아들 2명 낳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들 둘은 성년까지 자라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 아들 둘도 군포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집안에서 바로 군포를 내야 되는 숫자는 몇 명이겠습니까? 바로 가장 많이 낼 때는, 자, 시아버지 2필, 자, 그 다음에 남편 2필, 자, 시아버지 2필, 그 다음에 남편 2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바로 큰아들 2필, 그 다음에 작은아들 2필, 총 8필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8필을 누가 냈겠어요? 바로 그 집에 있었던 어머니 혼자서 열심히 배틀을 짜가지고서, 면으로 옷감을 열심히 짜가지고서 그걸로써 이때 당시에 세금을 냈던 겁니다. 부담이 장난 아니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다 또 한 가지, 이 시대 때 양반들은 군포, 군대 가는 거 대신에 면으로 만든 옷감을 내는 것을 군포라고 합니다. 바로 이 군포를 내는 것을 좀 꺼려 했었어요. 왜? 자기는 양반인데 일반 평민하고 똑같이 군포 낸다는 것은 뭔가 좀 양민들을, 일반 백성들하고 자기를 동급으로 보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군포 내는 것을 꺼렸는데, 꺼리다 보니까 첫 번째, 바로 군포를 걷게 된다고 한다면 양반들의 경우에는 바로 이 군포를 걷는 하급 향리들에게 살짝 좀 뭔가 좀 챙겨주거나,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바로 그 군포를 거두라고 명령을 내리는 사또하고 친한 거예요. 사또한테 에이 뭐 또 그 군포를 또 받으려고 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가재가 개편이라고. 이때 당시에 사도들 같은 경우에도 자기도 양반인데 양반한테 바로 군포를 걷는 게 좀 깨림직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안 걷어버려요. 문제는 뭐냐면 해당되는 지역에서 나와야 되는 군포의 액수는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양반들이 군포를 안 낸단 말입니다. 특히 조선시대쯤 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신분 해방을 하고 그 다음에 신분제 동요가 많이 일어나가지고서 군공이라든가 납속이라든가 공명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바로 양반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양반들의 숫자가 되게 많아지게 됩니다. 어떤 지역의 경우에는요, 보통 이제 원래 이제 국초에는 한 3, 4% 많으면 5% 정도밖에 안 됐을 때 양반들의 숫자가 나중에는 뭐 20%, 30% 정도 되다가 어떤 특정 지역이긴 하지만 특정 지역에서는 양반들의 숫자가 한 70%가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경우에서 바로 이때 당시에 일반 백성들이 양반들 대신에 군포를 내야 된다?
그것은 곧 뭘 말하는 거냐면 바로 사람 한 명당 군포 내야 되는 숫자가 2개가 아니라 3필이나 4필 정도에 해당하는 군포를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백성도 정말 죽어나잖아요. 자,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서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을 때 그때 그 백성들을 구조해줬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영조였었습니다. 이 영조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바로 첫 번째, 균역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요. 이 균역법은 뭐냐면 역을 똑같이 만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말처럼 그렇게 똑같이 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영조는 이 신하들한테 백성들의 군포를 뚫릴 수 있는 방법을 니네들이 한번 논의해봐라 라고 얘기했는데 논의를 안 하는 거예요. 혹은 논의를 해봐도 실효성이 없는 얘기만 자꾸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 막 싸움을 하면서 반대하고 막 이런 식의 문제가 자꾸 벌어지게 되다 보니까 참다 못했었던 이 당시 영조가 아예 혼자서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했던 거냐면 첫 번째, 왕실이 지금부터 예를 들면 왕실 행사 같은 걸 하면 그 왕실 행사를 규모를 확 줄여버리겠다. 그래가지고 한 10만 량 정도에 해당되는 경비를 절감을 하고 그 다음에 세금을 거두면 왕실 소유로 들어와야 되는 어염세, 즉 물고기를 잡거나 아니면 소금 같은 걸 생산하는데 나오게 되는 그런 세금 있죠? 이런 세금을 왕실이 그냥 이것을 정부 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왕실 그거 사용 안 하겠다라고 딱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많은 금액을 또 줄이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새롭게 이번에 뭐 공명책 같은 걸 통해 가지고서 바로 관직을 받게 되었었던 관계라고 하죠. 보통 관직을 받게 되었었던 일반적인 그런 이제 돈 주고서 양반 산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근데 그 사람들 사실 부자잖아요. 군포 한 필 그다지 부담 안 된단 말입니다. 때문에 이때 당시에 그들에게 양반 된 거 축하한다. 그러니까 너희들 군포 하나씩 내 라고 해가지고 이른바 선무군관포라고 하는 군포를 새롭게 받게 됩니다. 군포 한 필씩만 이제 받았던 거예요. 거기다가 플러스 이른바 일반적인 양반들에게는 결작이라고 해서 바로 1결당 2두에 해당되는 쌀들을 이때 당시에 세금으로 받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많은 돈을 절약하고 추가적으로 더 걷잖아요. 양반들에게.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그 금액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일반 평민들에게 부과됐었던 군포 2필을 한 필로 감액을 시켜준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인 남자 한 명당 군포를 한 필씩만 내게 했으니까 백성들의 부담이 반감하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되게 되면서 백성들은 되게 좀 살기 좋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주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세 번째 공문입니다. 조. 자, 공납이라고도 보통 얘기하죠. 이 공납은 사실 예를 들면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자, 정부가 있다고 칩시다. 이 정부가 자 제주도에서 자 공납을 받게 돼요. 받는 공납을 어떤 물건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를 들면 뭐 귤이라고 칩시다. 자, 귤을 정부에다 갖다 줘야 되는데 1000개의 가구가 있는 지역에서 바로 예를 들면 한 가구당 바로 귤을 한 상자씩 갖다 바쳐야 한다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다 합치면 한 1000상자 될 거 아니에요? 자, 이 1000상자에 해당되는 것을 정부가 봤을 때 정부에 도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1000상자를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때 당시의 공무는 그 사람이 부자이든 가난하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가정입니다. 가정이기 때문에 사람 머리 숫자가 기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한 가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똑같은 양에 해당되는 공문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가 생기됐었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 당시에 백성들은 이 공물 내는 거 정말 힘들었단 말입니다. 이거 갖고 갔다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썩으면 다시 컴백해야 돼요. 컴백해가지고서 다시 이거 갖다 바쳐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사람들 재산 다 뺏깁니다. 중앙정부한테. 이런 식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 갖다 바치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당시에 정부에서 바로 이러한 공물을 받는 관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000개의 그런 1000상자에 해당되는 귤박스를 딱 받으면 거기서 조금씩 바로
트집을 잡는 거예요. 트집을 잡아가지고서 이 귤박스 못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서 그 귤박스 들고서 바로 다시 제주도 가가지고 새로 귤을 또 갖고 와서 갖다 바쳐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눈물 머금고 있을 때 그때 갑자기 그날 밤 몰래 그 특산물을 받는 관리가 이 갖다 바치려고 했었던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 너 불쌍하니까 이번에 내가 그냥 받아줄게. 대신에 다음부터는 말이지, 너 이렇게 하지 마. 내가 알고 있는 아주 유능한 상인이 한 명 있는데, A라고 하는 상인이 한 명 있는데, 이 A라고 하는 상인한테 제주도민들은 국가에다 갖다 바칠 귤을 대신 내달라고 부탁을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 시대 때는 여러분들,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지방에 시장들이 되게 많아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귤 같은 것이 거기서 많이 판매가 될 수도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이 특산물을 정부에다 갖다 바치지 말고 A를 거쳐가지고 갖다 바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것도 제주도 사람들 봤을 때 되게 간편한 거잖아요.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제주도 사람들은 다음부터는 귤을 직접적으로 정부에다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특정 상인회를 통해 가지고서 바로 중앙정부에다 갖다 바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A가 알고 봤더니 중간에 이 특산물을 받고 있는 그런 관리하고 좀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해버린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바로 어떻게 하냐면 A가 바로 정부에게 1000상자의 그 귤을 갖다 바쳤다고 쳐요. 그 한 상자당 10,000원씩이라고 칩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주도 쪽에다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상자당 10,000원씩에 해당되는 귤을 바로 1000박스를 바로 정부에다 갖다 바쳤어.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제주도 니네가 내놔야지 라고 하면서 그 1000박스에 해당되는 가치, 그러니까 한 박스당 10,000원이 친다고 한다면 1,000만원 내놓으라고 한 게 아니라 한 1,100만원 정도 이렇게 내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도 수수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내놓으라고 얘기하면 정말 양심적인 상인인 겁니다. 근데 이 A가 제주도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가 사실은 갑작스럽게 귤이 너무 시중에서 비싸져가지고 한 상자당 10,000원씩 해가지고서 중앙정부에다가 갖다 바친 것이 아니라 한 상자당 30,000원씩 돈 주고서 바로 이것을 사가지고서 중앙정부에다 갖다 바쳤어. 그러니까 너희들 나한테 1,000만원 내놓는 게 아니고 바로 3,000만원을 내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주도 사람들 이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3,000만원 내놓으면 그럼 이 중에서 한 500만원 정도는 여기 특산물을 받는 관리에게 뇌물로 갖다 주고 나머지 1,500만원에 해당되는 돈은 자기가 그냥 가져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공납의 폐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백성들의 경우에는 그 돈을 내는데 너무 힘들어 죽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문제가 되게 심각해졌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이런 상황이 됐었었는데 나중에 중앙정부가 이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들은 이때 당시에 다른 방법을 하나 써요. 그것은 뭐냐면 광해군 때입니다. 광해군 때에 경기도 지역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1개월당 12두에 해당되는 쌀을 대신 받기로 합니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고 나서 바로 이걸 통해 가지고서 백성들이 공납에 해당하는 그런 세금 내는 것을 간편하게 여긴다고 한다면 전국으로 확대할 생각을 갖게 됐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준이 사람들의 머리 숫자가 아니고 토지, 1결이라고 하는 토지당 바로 12두에 해당되는 세금을 걷겠다고 하는 겁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토지가 없는 사람은 이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백성들의 경우에는 세금을 자기 땅이 없는 경우에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바로 양반들입니다. 양반들의 경우에는 자기의 그런 토지가 너무나도 자기가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데 그 많게 갖고 있는 토지에 따라 가지고서 12도에 해당되는 세금을 내야 되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했냐면 이때 당시 양반들은 중앙정부에다가 양반들은 백성이 아니란 말입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때 당시에 대동법이 확대하는 것을 정말 많이 막았어요. 때문에 이 대동법이 바로 조선 전 지역으로 확대될 때는 무려
광해 군대 처음 시작이 되긴 했었지만은 100년의 시간에 걸쳐 가지고서 간신히 확대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선 정부는 결과적으로는 확대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되죠. 이러면서 이 대동법이 조선의 대표적인 그런 법으로서 정착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바로 조선의 수치제도가 일단락 지어졌다 볼 수 있겠죠. 먼저 보겠습니다. 별표 2개. 조세제도의 개편에서는 자 전세에서는 자 빈칸 적겠습니다. 영정법 박스 풍흉에 관계없이 1결당 4두의 정액을 징수했었습니다. 자 공납은 대동법 박스 특산품 대신에 토지를 기준으로 1결당 12두의 쌀 혹은 옷감이나 혹은 동전. 왜? 이때부터 바로 수종 때부터 이른바 상평통보가 본격적으로 유통되기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전 가지고서 이제 납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군역의 경우에는 균역법 영조죠. 바로 성인 남자 1인당 군포 한 필씩 바로 바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측면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만화를 보면 여러분은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붕당 정치의 전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초창기에 인조 반정 이후에 서인은 주도를 하고 그 다음에 자신들을 스스로 경계하기 위해서 남인들이 정권에 참여하면서 자기들을 자정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중간 세력으로서 삼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상황이 조금씩 바뀌어 나가기 시작을 했었어요. 이 원칙은 몇십 년 동안 잘 지켜져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생기게 되냐면 인조가 나중에 두 번째 왕비를 얻게 됩니다. 두 번째 왕비가 어느 정도 젊었었냐면 인조의 세자였던 소현세자 있죠. 이거 효종보다도 나중에 효종이 되는 복림대군 이 사람보다도 두 번째 얻게 되었던 왕비의 나이가 훨씬 더 젊었었어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생기게 됐었냐면 효종이 인조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효종이 왕위를 계승했었지만 효종이 죽었을 때에도 바로 이때 당시에 인조의 두 번째 왕비가 여전히 살아있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때문에 이때 당시에 효종의 아들이었었던 현종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을 때 이때 당시에 바로 효종의 양어머니에 해당됐었던 바로 인조의 두 번째 왕비가 얼마 동안 상복을 입어야 될까 이걸 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문제가 되게 심각하게 벌어지게 됩니다. 상복 문제라고 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여기에서는 되게 심오한 원리가 하나 숨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이것을 이제 예속 논쟁, 제1차 예속 논쟁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기해년에 있었다고 해서 기해 예속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즉 서인의 경우에는 바로 1년 동안만 상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남인의 경우에는 바로 3년 동안 상복을 입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 자, 서인의 경우에는 효종이 정식 왕세자 수업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왜? 원래 정식 왕세자는 소현세자였었으니까 정식 왕세자 수업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왕이 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왕하고 똑같이 보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똑같이 왕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3년 동안 이렇게 상복을 입는 것이 맞지만 똑같은 왕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때 당시에 이 인조의 두 번째 왕비는 바로 사대부의 예에 따라서 왕이 아니라 사대부의 예에 따라서 1년 동안만 상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던 것이에요. 근데 남인의 경우엔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3년 동안 상복을 입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왕은 어차피 왕인데 어떻게 사대부하고 똑같이 볼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초창기에 현종의 경우에는 서인이 훨씬 더 힘이 셌었고 두 번째는 이제 막 왕이 된 상태에서 기라성 같은 서인들의 그런 대신들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처음에는 서인의 말을 받아줘요. 근데 이때 당시에 현종이 한참 동안 왕위를 계승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번엔 또한 효종의 왕비가 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인조의 두 번째 왕비가 안 돌아가셨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그 인조의 두 번째 왕비가 몇 년 동안 상복을 입어야 되는가를 가지고서 또 이제 논쟁이 벌어지는데 이때 당시에 서인은 9개월 동안만 입으면 된다. 그 다음에 남인은 1년 동안 입어야 된다고 막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갑인 예송이라고 하는데 현종은 처음에 예송 논쟁이 벌어졌을 때는 서인 약간 좀 두렵고 그 다음에 왕로 잘
이제 막 시작했었던 신출내기 왕이다 보니까 멋모르고서 이제 서인 얘기 들었던 건데, 나중에 보니까는 바로 이거 서인 너무 괘씸하잖아요. 결과적으로 왕권을 되게 우습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남인 쪽의 얘기를 들어줘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서 바로 9개월설 주장했었던 서인의 우두머리에 해당되는 사람들 대거 쫓아버려요. 그리고서 이때 당시에 권력을 바로 남인에게 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자 남인은 이때 당시에 권력을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남인은 봤을 때, 자기네들이 생각했을 때도 서인이 계속해서 자기들의 의리를 지킨 거잖아요. 중앙정계에 남아있게는 해줬었잖아요. 이랬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남인도 그걸 생각해가지고서 서인을 대거 내쫓는데 전혀 나서지 않고 일부만 내쫓자고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부 서인들은 좀 남아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생기게 되냐면, 이거에 대해서 서인들이 그다지 좋아하진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남인들에 대해서 복수의 칼날을 열심히 갈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된 상태에서 나중에 숙종이 왕이 됩니다. 조선 왕조에서 가장 잘생긴 왕 중에 한 명이라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 당시 숙종은 바람둥이로도 유명한 사람이기도 하죠. 이때 당시에 숙종 때에 바로 권력을 잡았던 쪽은 남인입니다. 그런데 왕권을 중요시 여긴다고 했었던 남인들이 바로 왕권을 무시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어느 날 바로 숙종이 왕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을 때 바로 남인의 우두머리 중에 한 명이 당시에 자기의 그런 조상을 기리는 어떤 자체만의 그런 잔치 같은 것을 열게 됐었어요. 근데 그 잔치가 가문적으로 좀 중요한 잔치였기 때문에, 마침 또 비가 온다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당시에 숙종은 바로 이 얘기를 듣자마자 남인의 우두머리에게 관례상 왕실의 그런 천막 같은 것을 바로 남인 쪽에게 빌려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알고 봤더니 남인의 우두머리가 그냥 왕한테 말하지 않고 그냥 왕실의 물건을 가져갔어요. 여러분들, 그냥 가져가게 되니까 이거 보는 순간 숙종이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가지고서 바로 이것을 빌미로 삼아서 이때 당시에 뭐 몇 가지 사건이 더 있긴 했었지만, 갑작스럽게 바로 남인에게 주었었던 모든 권력을 싹 다 뺏어버려주고서 그래서 서인에게 확 주어버리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바로 남인들의 상당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이 숙종의 미움을 받게 됐었는데, 그 숙종의 분노에 부채질했던 사람들이 바로 여기 서인 쪽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때 당시에 남인들을 대거 내쫓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남인들의 상당수가 이때 당시에 엄청나게 많이 쫓겨나가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었어요. 이것은 바로 경신왕국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한쪽 당이 갑작스럽게 상대방을 확 밀어내고 확실하게 권력을 혼자서 거의 독점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 보면 되겠습니다. 당시에 중앙정계에 남았었던 그런 신하들이 몇 명 없었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얼마 후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장희빈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장희빈이 이때 당시에 서인들이 미뤘었던 왕비를 숙종이 별로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장희빈을 만나게 되었고, 이 장희빈에게 숙종이 빠지게 되면서 장희빈이 첫 번째 아들을 낳게 돼요. 자, 이렇게 되게 되자 바로 숙종은 이 첫 번째 아들을 자기의 세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 서인의 입장에서는 왕비가 버젓이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후궁이 낳은 자식을 왕으로 세울 수 있겠는가?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서 어떻게 했냐면 이것을 반대했었고, 이거에 화가 났었던 이때 당시에 숙종, 아니 니네들이 뭔데 내가 지금 내 아들을 세자로 세우겠다는데 감히 지금 서인 따위가 지금 나한테 와가지고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라고 하면서 이때 당시에 이 서인들을 대거 쫓아버리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때에 중앙정계에 간신히 남아있었던 일부 남인들이 바로 이때다 해가지고서 서인들을 대거 공격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서인들이 대거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이른바 이것을 기사황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여러분들 알다시피 바로 이 장희빈이 그다지 그렇게 행실이 좋았던 사람은 아니잖아요. 나중에 왕비까지 됐었지만 왕비에서 잘못된 행동을 했던 것이 다 들켜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맨 마지막에 죽임을 당하게 됐죠. 바로 이 장희빈을 내치는 과정 중에서 바로 이 남인들이 이것을 반대하였고, 이것을 또 니네들이 뭔데 또 간섭하니 이렇게 얘기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남인들이 대거 쫓겨나게 되면서, 그러면서 서인들이 이때 당시에 권력을 다시 잡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경술환국이라고 얘기해요. 이른바 숙종은
숙종의 탕평 정책이라고 얘기하는데 왕권이 세다, 신권보다 훨씬 더 세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한쪽 당에게 권력을 한꺼번에 몰아줬다가 확 뺏어서 다른 당 줬다가 또 확 뺏어서 다른 당은 또 줬다가 이렇게 하면서 왕권의 위대함을 보이려고 했었던 그런 정치적인 행위라고도 후대 사람들은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오히려 붕당들 간의 갈등을 키우게 됐었어요. 왜냐면은 이때 당시에 권력을 잡게 되는 과정 중에서 상대당을 이때 당시에 많이 배척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것이 바로 상대당에 대한 탄압을 심화를 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붕당들 간에서의 갈등을 심하게 만드는 문제점을 일으켰던 것이라 보면 되겠죠.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지게 되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이제 숙종이 돌아가시면서 그러면서 남인들은 이때부터는 이제 거의 재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미 경신 황국 때부터 여러분들 바로 이 서인이 본격적으로 갈라지기 시작을 했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남인들에게 강경하게 나가자고 주장했던 쪽은 이른바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보통 노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사람들 말고 서인들, 남인들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근데 왜 자꾸만 강경하게 막으려만 하느냐라고 하면서 남인들을 약간 좀 우대해 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바로 이제 소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노론과 소론이 서인 내부에서 점차 갈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나중에 완벽하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남인은 이제 거의 물러나가게 된 상태에서 이때 당시에 그 뒤를 이어서 장희빈의 아들이었었던 사람이 조선의 왕이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경종인데요. 이 경종을 소론이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줘요. 때문에 이때 당시에 노론들은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좀 있긴 있었지만은 어쨌든 여기에서 그만 많이 미움을 받게 돼가지고서 노론들이 이때 당시에 대거 쫓겨나게 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하지만 완전하게 다 쫓겨나가기도 전에 왜 경종이 왕위를 이제 그 계승했던 그 시간이 얼마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유명한 사건이 하나 터져요. 즉 경종은 굉장히 몸이 약했대요. 때문에 노론의 입장에서는 노골적으로 이 경종에게 다음 때 왕위를 바로 자식이 없으니까 바로 동생에게 물려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에 동생이 누가 있었냐면 숙종이 사랑했었던 어떤 한 궁녀가 있었거든요. 그 궁녀하고 사이에서 낳았었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걔가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연인군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연인군을 노론이 열심히 지지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때문에 당시에 이 노론은 다음 때 후대가 없으니까 다음 때 왕을 연인궁을 세워야 한다라고 얘기했다가 그랬다가 이제 대거 쫓겨나게 됐거든요. 근데 이 연인군은 나름대로 자중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연인군이 어떤 음식을 올렸는데 숙종이 경종이 그때 당시 좀 아팠었어요. 경종이 그때 당시 좀 아팠었어요. 바로 연인군이 어떤 음식을 하나 올렸는데 그 음식을 먹고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다 보니까 연인군이 사실상 경종을 독살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이 퍼지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 때에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그 연인군이 조선의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조였었어요.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서 일단은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자 붕당 정치의 전개 인조에서는 자 인조 반정 이후에 동감 1번 서인이 정치적 실권을 장악합니다. 남인의 정권 참여를 허용하고 동감 2번 붕당 간의 비판과 견제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동감이 3번 제야사림의 의견도 수용했었어요. 이른바 이 제야사림을 산림이라고도 하는데 이들은 보통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주로 제자들을 많이 키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을 많이 키우는 사람들인데 그 제자들이 바로 중앙정부의 고위 관직자가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고위 관직자가 됐었던 제자들이 자기 스승의 말씀 잘 듣거든요. 자연스럽게 중앙정부에서는 이런 제야에 있었던 이 서인이라든가 남인들의 그 스승들의 이야기를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의견 같은 것을 수렴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했었죠. 자, 그런 과정 중에서 이제 예속 논쟁 넘어가겠습니다. 예속 논쟁 박스. 자, 현종 때에 빈칸이 적혔습니다. 효종의 장례, 바로 기의 예송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효종 비.
효종의 왕비를 말합니다. 효종비의 장예, 이른바 갑인예송이라고 합니다. 이것의 문제로 서인과 남인 간의 대립이 되게 심화됐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그냥 단순한 예법 싸움이 아니라 효종의 왕위 계승 정통성 문제를 가지고서 싸웠던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바로 서인이 무리수를 둔 거죠. 때문에 결과에서는 동감 1번 남인 정권 장악하고 동감 2번 서인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었지만 동감 4번 붕당 정치가 본격적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상대당을 인정하고 있었던 그런 붕당이 건전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것이거든요. 붕당의 건전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숙종이 왕이 된 다음부터는 숙종은 일부러 왕권 강화를 위해서 빈칸 적겠습니다. 환국 정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동감 1번 집권당을 급격하게 바꾸고 동감 2번 정권을 잡은 붕당이 상대 붕당을 정계에서 아예 축출하는 현상을 보여주게 됐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붕당 간의 갈등이 심화가 된 겁니다. 동감 1번 붕당 간 균형이 붕괴되고 동감 2번 서인 적겠습니다. 서인의 권력 장악. 동감이 3번 서인의 분화. 바로 첫 번째 남인의 강경하자고 주장했었던 노론과 그 다음에 남인에게 온건함을 주장했었던 소론으로 갈리게 됩니다. 나중에 영조가 즉위를 하게 되면서 사실상 소론이 많이 물려나게 돼요. 이른바 노론 중심으로 권력이 집중되고 그 다음에 정치 질서가 혼란되며 왕권이 약화되는 문제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왜? 다음번에 보세요. 숙종 때까지만 하더라도 왕권이 강화가 된 것 같이 보였었지만 이후에는 붕당들이 다음번에 후계자를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과정 중에서 왕위 후보자와 그 다음에 왕을 자기 멋대로 막 흔들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왕권이 약화되는 문제점이 있게 되었던 것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에 보면 일당 전제와 동감 1번 특정 붕당, 자 특정 붕당이 권력을 독점하고 동감 2번 자 3, 4도 공론이 아닌 자기 붕당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측면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른바 탕평정책이라는 게 실시가 되게 되죠. 자 먼저 영조 같은 경우는요 첫 번째 다음과 같은 조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영조의 탕평정책과 개혁 별표 2개. 탕평정치의 등장에선 붕당 간의 균형 붕괴로 빈칸을 적겠습니다. 왕권이 불안합니다. 때문에 첫 번째, 붕당 간의 일부 그 대립이 일어나는 것을 완화시키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밑줄치겠습니다. 붕당 간 대립을 완화하여 정치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었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서 왕권, 빈칸 적겠습니다. 왕권 안정,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었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영조가 시행했었던 바로 정책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른바 영조가 시행했었던 이 정책을 탕평책이라고 얘기하는데 정조도 그 뒤를 이어서 똑같은 탕평책을 펼칩니다. 때문에 이 탕평책은 목적은 같아요. 붕당 간의 대립을 완화시켜서 왕권을 강화시킨다. 하지만 방법은 영조하고 정조가 좀 틀립니다. 여러분들 먼저 영조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예요. 이들이 이때 당시에 완론탕평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당시 영조는 바로 이제 노론이 권력을 잡았잖아요. 권력을 잡으니까 노론 쪽에 해당되는 강경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서 영조에게 소론을 비롯한 나머지 세력도 정말 싹 다 내쫓고 우리 노론에 해당하는 대신들 다 뽑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뭔가 겁박을 주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소론 쪽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강경파가 너무 많기도 하고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강경파를 주장했었던 사람들 다 죽여버리거나 쫓아버립니다. 그리고선 각 붕당에 있었었던 상대방을 그래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주장했었던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만 골라가지고서 중앙정계에 남겨놨었어요. 심지어 남인들도 거의 멸종이 되다시피 했던 남인들도 이때 당시 좀 남겨놨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소론 쪽에 해당되는 사람들 좀 남겨놓기도 했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노론 쪽에 해당되는 사람이 가장 많이 있긴 했었겠죠. 왜냐? 영조를 왕으로 만든 당파가 바로 노론이긴 하니까. 하지만 노론이 대체적인 여당 역할을 하긴 했었으나 나머지 세력들은 전부 다 중앙정계에 조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입니다. 영조는 그렇게 해서 바로 상대방을 부정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는 세력들은 정말 싹 다 밀어내가지고 이른바 영조의 정책에 찬성하는 탕평파라고 하는 붕당과 상관없이 상대방을 인정한다고 생각했었던 영조의 바로 정치적인 식견을 바로 찬성하는 사람들만 모아가지고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이런 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완농탕평 정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먼저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동감 1번 탕평책 별표 2개 완론탕평책.
동그라미 1번 신하들 중에서 탕평파를 육성합니다. 몇 줄? 자, 그리고 이때 당시에 붕당이 너무 세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갈등이 많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붕당 간의 갈등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나 봤더니 바로 3 사이의 자리를 특정 분당이 장악을 하면 상대방에게 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얻어지게 되는 것이니까 서로 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 3, 4의 자리를 차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많은 커다란 역할을 하는 바로 관직이 예전에 선생님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바로 이조 전랑이라고 하는 자리라고. 그러다 보니까 영조는 바로 그 점을 파악해서 이때 당시에 이조 전랑이 바로 자기 스스로 자기의 후임을 자기가 추천할 수 있는 제도인 자천권이라고 하는 제도를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이조 전랑을 왕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게 되셨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조 전랑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이조 전랑의 자리를 차지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너무 한쪽 분당 편을 들었다라고 하면 왕은 막 그 사람을 갈아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조 전랑 자리를 두고서 붕당들끼리 굳이 싸울 필요가 없겠죠. 동그라미 2번 빈칸에 적혔습니다. 이조 전랑의 권한 약화. 동그라미 3번 각 붕당의 바로 근거지가 어디입니까? 기본적으로 봤을 때 서인 쪽의 스승이 제자들을 가리키고 그 제자들이 과거 시험에 합격하면 서인이 되잖아요. 그건 남인도 마찬가지고 뒤집어 얘기한다면 그런 식의 이 서원이 너무 많아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런다고 바로 서인과 그 다음에 남인이 될 후보자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바로 서인의 힘이 세지거나 남인이 세지거나 혹은 노론이 세지거나 소론이 세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이런 서원들이 많이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서 완전히 서원을 없앤 건 아니고 대거 많은 서원들을 실제로 철폐를 하게 됩니다. 많이 없애버려요. 동그라미 3번 붕당의 근거지인 서원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지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바로 오른쪽에 나와 있는 바로 탕평비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즉 이때 당시에 바로 고위급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성균관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공부하고 혹은 이제 문과시험을 봐가지고서 그래서 합격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고위급 관리가 어떻게 했냐면 이때 당시에 성균관의 유생들이 공부를 하러 성균관에 들어갈 때에 어떻게 했냐면 그 들어가는 문 입구에다가 탕평비라고 하는 비석을 만듭니다. 즉 거기에는 여러분들 학습지 한번 볼까요?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두루 친하되 편을 가르지 않는 것이 군자의 마음이요 편을 짓기만 하고 다른 사람과 두루 친하지 못하는 것은 소인배의 사사로운 마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편 가르지 말라는 얘기죠. 이 얘기를 거의 주의식 교육으로 합니다. 근데 문제는 영조가 왕위를 유지했던 기간이 한 50년 돼요. 여러분들 50년 동안 계속 그렇게 했다고 쳐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 당시에 신하들에게 거의 주의식 교육이 됐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 다 주입이 됐던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탕평비 같은 것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붕당들끼리 일어났던 싸움들의 숫자가 되게 많이 줄어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큼의 역량을 영조는 드디어 백성들을 위해서 쓸 수 있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이죠. 첫 번째, 민생안전정책 펼칩니다. 민생안전정책 별표 2개. 동그라미 1번, 균역법을 실시합니다. 이건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군포를 한 필씩만 걷게 했고, 이때 당시에 군공이라든가, 임진왜란 때 군공 같은 것이라든가, 혹은, 납속책, 그 다음에 공명책을 산다든가와 같은 조치로 인해 가지고서 혹은 족보를 위조한다든가와 같은 그런 조치로 인해 가지고서 많은 백성들이 양반이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 후기에 실제적으로 양반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요. 조선 쪽에 한 4에서 5% 이 정도밖에 안 됐다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조선 후기에는 30%가 됐단 말도 있고 특정 지역에서는 전체 인구의 70%가 됐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백성들 중에서 양반이기 때문에 국가에게 제대로 세금을 안 내는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의 세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때 당시에 영조는 양인들을 많이 늘리려고 하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일반적인 양인들 중에서 바로 남자보다 여자가 많은 편이었었거든요. 때문에 보통 이때 당시에는 부모의 신분 중에서 한쪽이라도 천하면은 그 천한 쪽을 따라가는 게 원칙이었었어요.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영조는 바로
노비 종목법이라고 하는 제도를 실시합니다. 즉 노비들을 양인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부족한 양인들의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정책을 펼쳤던 거예요. 즉 노비들의 신분을 노비들과 양인들이 서로 결혼하는 경우도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바로 어머니 쪽에 그런 신분을 따르게 함으로써 양인들의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재정이 좀 더 튼튼해지게 되는 것이고 노비들의 입장에서는 자식들이 노비가 될 필요가 없으니까 신분 해방의 성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좋았던 것이라 볼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이제 뭘 하게 됐었냐면 사형수 3심제를 실시합니다. 즉 한 번 사형이 결정되면 바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신중하게 사람의 목숨을 뺏는 것을 고민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던 것입니다. 뭐 지방관에서부터 관찰사와 그다음 중앙정부에서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심판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여러 가지 악형 같은 것을 실제로 폐지했고요. 다섯 번째는 이때 당시에 이미 한참 옛날서 조선 전기서부터 존재했었던 신문고라고 하는 것이 바로 너무 백성들이 많이 이 신문고를 치는 경우도 있었고 왕들의 입장에서도 너무 귀찮은 것에 해당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조 이후에는 사실상 거의 폐지가 된 거나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신문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궁궐 속에 신문고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함부로 궁궐 속에 못 들어가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신문고가 폐지가 됐었었는데 이 영조 때 백성들의 의견 같은 걸 많이 들어보기 위해서 신문고를 실제로 부활시킵니다.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이전서부터 존재했었던 격쟁, 즉 바로 길갈 임금이 지나가게 되면 바로 근처에서 임금님이 지나가고 있는데 백성들 전부 다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격식에 맞게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꽹과를 들고서 임금님 앞에서 꽹꽹꽹 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임금님 앞에 불려오면 기본적으로 임금님의 행차를 막았으니까 건방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곤장을 맞지만 그렇지만은 문제는 뭐냐? 바로 그 사람이 당했던 억울한 일을 임금님이 사실상 거의 직접 풀어줍니다. 이와 같은 격쟁과 같은 제도를 영조가 종묘에 가가지고서 제례를 올릴 때 그때마다 항상 영조가 직접적으로 풀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거 이외에도 청계천을 정비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홍수 때문에 힘들어했었던 백성들의 삶을 훨씬 더 윤택하게 만드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기도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번엔 편찬 사업을 실시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날까 모르겠는데 조선의 성종 때에 만들어졌었던 헌법이 있었죠. 바로 경국대전. 근데 그 경국대전이 이때까지 제대로 바뀌지 않았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있게 됐었냐면 시대가 변했는데 구닥다리 법으로서 국가를 통치하는 이런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때문에 이 영조는 경국대전을 그때 당시의 현실에 맞게 고쳐가지고서 새로운 법전을 좀 수정해서 만들어 놓게 됩니다. 이것을 읽어서 우리는 바로 속대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국조 오례의도 성종 때 만들었었는데 이것을 영조가 바로 그 시대에 맞게 새롭게 바꾸어서 국가의 예식 같은 것을 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속오례의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동국문헌비고와 같은 그런 책을 만들어서 조선의 문물 및 제도를 분류하고 그 다음에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빈칸이 적혔습니다. 민생안정책 동그라미 1번 균역법 동그라미 2번 노비종목법 동그라미 3번 사형수 3심제 동그라미 4번 악형 폐지 동그라미 5번 신문고 부활 동그라미 6번 청계천 정비 그 다음에 편찬사업 별표 1개 반 동그라미 1번 속대전 동그라미 2번 속오례의 동그라미 3번 동국문헌비고 편찬. 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영조시대 때가 잘 나갈 줄 알았죠. 근데 문제는 뭐가 있었었냐? 한번 불행이 옵니다. 즉 영조가 그렇게도 사랑에 맞지 않았었던 세자가 미쳐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대요. 당시에 이 사도세자는 바로 약간 좀 영조하고 기질이 좀 달랐다고 합니다. 영조 같은 경우에는 잘난 척하고 그다음에 말하는 거 좋아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사도세자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무인적인 기질이 있고 그다음에 과묵한 그런 성격이래요. 그다음에 모든 것을 꼼꼼히 챙기는 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영조 입장에서는 그런 사도세자가 너무나도 답답했던 거죠. 자, 그래가지고서 사도세자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뭔가 잘 읽지 못하거나 잘 외우지 못한다고 한다면 영조가 그렇게 무섭게 혼을 냈었대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 사도세자가 봤을 때 이 노론 세력이 겉으로는 영조에게 고개를 숙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조에게 깔보는 모습도 많이 보여줬던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서 이런 노론 세력을 되게 싫어했었고 사도세자는 그래가지고서 바로 소론 세력이라든가 남인 세력을 좀 더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을 바로 노론이 알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 때의 권력을 잡을 자는 소론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론 세력들이 사도세자 주변에 있는 궁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환관이라든가 내시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바로 노론 편으로 심어 놓은 다음에 사도세자가 조금이라도 뭔가 잘못한 거 있으면 전부 다 바로 영조에게 고자질을 해버립니다. 결과적으로 영조는 그런 잘못된 비행 사실을 알게 되면 사도세자를 불러가지고서 무섭게 혼을 내쳤다고 하죠.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나중에 사도세자는 사실상 정신병까지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도세자가 나중에는 담장까지도, 궁궐의 담장까지 넘어가지고서 바깥으로 나갔다 왔다가 나중에는 국경선 근처까지도 갔다 오는 사건이 벌어졌었어요. 근데 이것을 누군가가 사도세자가 바로 역모를 꾸미려고 했었던 사실이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느냐, 이때 당시에 이 영조는 사도세자가 바로 자기를 밀어내고서 왕이 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의심까지 들게 했던 것이죠. 하지만 영조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조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바로 사도세자를 부릅니다. 그리고서는 사도세자에게 너를 내가 영모쳐 죽이진 않을 테다. 근데 너 그냥 죽어라. 자결을 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하지만 사도세자가 이것을 거부하게 되자 화가 났었던 이 당시 영조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쌀독, 즉 뒤주를 갖고 와가지고서 사도세자에게 그 안에 들어가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서 그 안에서 사도세자를 굶겨 죽이게 만들죠. 여러분들, 하지만 영모죄로 죽인 건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봤을 때는 영모죄 때문에 죽인 것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사실상 영모죄로 죽인 건 아니에요. 공식적으로는 영모죄로 죽인 것은 아니에요. 왜냐, 바로 그 사도세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너무 똑똑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조의 손자가 너무 똑똑했거든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군지 아세요? 바로 정조입니다. 여러분들, 정조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살기 위해서 공부를 했었어야 됩니다. 왜? 영조에게 인정받았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사실상 영모죄로 죽은 거잖아요. 만약에 자기가 다음번에 왕위 계승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사람은 쫓겨나가지고 나중에 쥐두새도 모르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이 정조는 정말 목숨을 걸고서 공부를 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 노론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바로 이 사도세자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 세자를 죽이려고 심지어 자기까지 보내는 경우도 있었어요. 때문에 이 정조는 그런 자기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스스로 무예를 많이 익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무예를 많이 익혀가지고서 나중에 실제 노론 쪽에서 자객을 보내가지고서 정조를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을 때 정조가 이때 당시에 직접 칼싸움을 해가지고서 이 자객을 쫓아버린 사건까지 있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론은 정조가 왕위를 계승하는 것을 극단적으로 말리려고 했었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정조는 영조가 돌아가신 다음에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조였었죠. 자, 정조는 왕이 되자마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얘기만 많이 알지 그 뒷얘기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 정조는 그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론과 같은 그런 사람들 전부 다 원한 같은 거 입고서 잘 정치 좀 해보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은 이런 측면 여러분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정조는 노론과 소론과 남인을 갈라졌었던 그런 붕당들을 다르게 또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영조가 사도세자를 죽인 거에 대해서 잘 죽였다고 얘기했던 파가 바로 이 벽파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벽파가 계속해서 남아있던 상황이었거든요. 또한 여기에 대해서 영조가 사도세자를 죽인 것까지는 좀 잘못했던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노론과 노론의 일부 세력들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소론과 남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시파라고 하는 세력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조는 벽파와 시파, 그 다음에 노론, 소론, 남인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일단적으로 영조의 탕평책의 유지를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다만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때 당시에 정조는 영조와는 달리 자기의 주장을 열심히 잘 할 수 있는 사람들만 골라가지고서 탕평책을 실시합니다. 왜?
영조 때 완론탕천 펼쳤더니 영조 말만 잘 들으려고 했지 자기 의견들을 신하들이 내놓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영조 혼자서 국가 유지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너무 힘든 거죠. 때문에 정조 같은 경우에는 이때 당시에 각 붕당에 바로 소신 있는 자들만 골라가지고서 바로 정책을 취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이른바 이것을 준론탕평책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영조가 그때 당시에 당대의 최고의 학자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성리학의 학자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대의 최고의 학자에 해당됐었던 다른 사람들도 정조 앞에 데려오면은 정조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전혀 못할 정도로, 그 정도의 정조의 바로 성리학의 수준이 높았습니다. 때문에 바로 이런 성리학을 빗대 가지고서 정조가 생각했을 때 좀 오버한다 싶었다고 생각했었던, 바로 주장을 했었던 붕당의 강경파들에게는 정조가 성리학의 논리로 눌러버린 겁니다. 이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은 이때 당시에 무슨 붕당에 있던 사람이든 간에 정조에게 함부로 까불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서는 안 되니까 정조는 기본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받아줄 사람이 필요했었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조의 탕평책 별표 2개. 준론탕평책. 이 탕평책 이름을 준론탕평책이라고 합니다. 자, 영조 때 성장했던 외척 세력을 제거한 다음에 동그라미 1번, 각 당에 소신 있고 능력 있는 인재들을 고루 등용합니다. 그래서 빈칸에 적겠습니다. 남인과 소론 계열 쪽도 적극적으로 등용을 하고요. 동그라미 2번, 바로 규장각이라고 하는 바로 관청을 만들어요. 이 규장각은 바로 왕실 도서관입니다. 그런데 규장각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각 기존의 붕당들에게 소외됐던 계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주로 뽑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서얼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요. 이 서얼은 누구냐면 양반의 두 번째, 세 번째 첩의 자식들을 보통 서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첩의 신분이 양인이면 바로 서자라고 보통 얘기하고, 그 다음에 첩의 신분이 노비이면 얼자라고 보통 얘기해요. 근데 서자든 얼자든 상관없습니다. 이 당시 정조가 봤을 때 양반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으로서 능력만 뛰어나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바로 과거시험 같은 걸 통해 가지고서 실제로 뽑았어요. 보통 과거시험을 서얼이 통과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과거시험 같은 걸 통해 가지고서 그 사람들을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규장각의 검서관이라고 하는 도서관 직위 같은 그런 사람으로 임명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나름대로 되게 중요한 관직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서얼은 관직 승진에도 굉장히 차별받고, 기존의 서인 쪽에 해당되는 사람들과 남인, 노론, 소론 쪽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다 차별받고 있었는데 정조가 인정해줍니다. 당연히 서얼은 정조에게 충성을 바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적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2번. 자, 동그라미 2번, 규장각, 정치, 기반, 정비. 근데 또 한 가지, 동그라미 3번, 초계문신제라고 하는 제도를 실시합니다. 초계문신제. 문신제. 이것도 옛날부터 있었던 그 제도이긴 한데, 이것을 완전히 활성화시킨 게 바로 정조예요. 즉, 하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중에서 뛰어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서 정조가 직접 재교육을 시켜요. 직접적으로 재교육시키면서 만약에 바로 이제 정조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대답 못하면은 정조가 직접 회초리 들고 와가지고 막 매질까지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때 당시에 가리킨 제도입니다. 즉, 바로 신하들이 관직에 올라간 다음부터는 성리학을 멀리해가지고서 임금과 신하들의 의리라고 하는 것을 저버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리학을 다시 한번 교육시키게 됨으로써 임금과 신하들의 의리 같은 것을 좀 더 많이 키워보겠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 초계 문신제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시행했다고 하죠. 하지만 여러분들 과거시험 통과했는데 또 공부해야 된다니 얼마나 이 사람들이 힘들었을까요? 이런 측면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3번 초계 문신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동그라미 4번 장용영이라고 하는 군대를 만듭니다. 즉, 기존에 바로 오군영의 최고 총사령관들은 노론계통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이 잡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차하면 노론들이 군사 반란을 일으켜가지고서 정조를 왕에서 쫓아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때문에 정조는 어떻게 했냐면 새로운 군대 하나 만듭니다. 장용영이라고 하는 군대를 만들고 기존에 있었던 오군영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들을 전부 다 한 자리에 모읍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더 뛰어난 자를 새롭게 뽑아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임금님 직속하에 있는 군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때 당시에 수원 화성 근처에서 바로 이
많은 대신들 앞에서 이 장영용에게 군사 지휘를 맡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대신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벌벌 떨게 만들었던 거죠. 즉 이때 당시에 굳이 얘기한다고 한다면 서양으로 따지면 절대 왕정의 상비군을 마련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때 당시에 이 정조는 강력한 왕권을 자랑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서 동그라미 4번 장영용으로 군사 기반을 마련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수원 화성을 만듭니다. 수원 화성 빈칸에 적겠습니다. 수원 화성 건설합니다. 왕위 계승권을 정당화한다는 뜻이고 개혁을 상징한다는 뜻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 사도세자의 무덤이 사실상 버려진 거나 마찬가지였었는데 이때 당시에 정조는 사도세자의 무덤을 지금 현재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현재 윤건능이라고 하는 불리는 곳으로 거기에 옮깁니다. 거기 나중에 이제 정조도 거기 같이 묻히게 되죠.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 옮긴 다음에 바로 이 자기 아버지의 무덤에 배경이 되는 도시로서 신도시를 하나 만듭니다. 그게 바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수원이에요. 그리고 수원을 실제로 일반적인 백성들을 그냥 노역으로 동원을 해가지고 만들면은 한 10년 걸려도 못 만들어요. 근데 국가 재산을 좀 써가지고서 노역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월급을 줍니다. 그 다음에 정약용 같은 그런 사람을 동원해가지고서 수원 화성 만드는데 도움을 많이 줘요. 그리고 정약용은 실제로 거중기 같은 걸 많이 활용해가지고서 수원 화성 만드는데 최첨단 기술을 많이 사용하죠. 자, 그렇게 해서 계획적인 도시를 하나 만듭니다. 그 계획적인 도시를 만든 다음에 사실 정조는 바로 그것을 통해 가지고서 왕이 만든 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거기를 통해 가지고서 왕권이 이 정도는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었고, 자기 아버지의 위상을 높이려고 했었습니다. 뭐 일설에 의하면 정조는 나중에 수도를 화성으로 옮기려고 했었다는 말도 있었어요. 혹은 옛날에 자기 선조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바로 자기가 상황으로 물러나고 자식들이 계속해서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주게 함으로써 정조 때에는 왕권이 바로 최고조에 올라가는 상황까지 만들었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때 당시에 붕당들의 싸움이 잦아들게 되자 이 다음부터는 이른바 백성들을 위한 민생 안정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민생 안정정책 별표 2개, 동그라미 1번 빈칸에 적겠습니다. 서얼을 등용합니다. 이건 얘기했었죠? 동그라미 2번 노비들의 처우를 개선합니다. 정조의 원대한 꿈은 노비제를 아예 없애는 거였대요. 하지만 이것을 완전히 실현하는 데는 실패했었지만 그것도 노비들의 처우를 많이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광산 개발도 장려합니다. 왜? 이때 당시에 상공업이 되게 많이 발달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공업을 하려고 한다면 물건들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은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광산 같은 것을 많이 개발해 가지고서 거기에서 얻어진 이익으로 조선의 산업을 발달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동그라미 4번 상공업을 증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조선에는 공식적인 상인이 있어요. 이들 일컬어서 보통 이제 시전 상인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왕실에게 바로 왕실이 필요한 물품을 납품하는 대가로 특정 물품에 대한 독점권을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일반 백성들이 먹고 살 땅이 없다 보니까 아예 농사꾼이 농사를 못 짓고 먹고 살 수 있는 땅을 빌릴 수도 있는 상황이 못 되니까 아예 그냥 동네에서 물건 같은 거 조그맣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산속에 들어가서 뭐 나물 같은 거 캐와가지고 시장이 열리면 거기 가서 그냥 자기가 만든 거라든가 자기가 따온 것들 이런 것들을 그냥 불법적으로 판매를 그냥 했어요. 이렇게 불법적으로 판매했었던 그런 상점을 일컬어서 보통 우리는 뭐라 보냐면 난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난전이 나중에 국가에게 허가를 받았었던 시전 상인들이 취급하는 물건까지도 싸게 파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시전 상인들이 바로 손해가 막심하잖아요. 때문에 시전 상인들은 국가에게 이런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리를 받습니다. 근데 이 시전 상인들이 바로 중앙정부에 있었던 대신들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고 자기가 독점할 수 있는 그런 품목 같은 것을 많이 늘리면서 그러면서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리인 금난정권이라고 하는 권한을 너무 많이 남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난전으로 들어왔었던 사람들의 물건들을 헐값으로 빼앗거나 아니면은 전부 다 없애버리고서 그 사람들 곤장치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게 되면 시골에서 올라왔었던 그 동네 할머니 같은 분들이 나물 같은 거 따가지고서 장바닥에서 이거 펼쳐놓고서 사람들이 판매한다 한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뒤엎어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뭐 먹고 삽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난한 백성들이 되게 많이 피해를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상업이 많이 발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었던 바로 이 정조는 이때 당시에 유기전이라고 하는 시전 상인은 국가에겐 좀 중요하니까 이 상인은 빼놓고 일반적인 시전 상인들이 갖고 있었던 금난 정권이라고 하는 것을 폐지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특정 상인들이 독점권을 갖고 있던 상업 활동을 이제 없애게 됨으로써 약간 좀 자유시장 경제식으로 국가의 경제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밑줄 치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 상공업 증진,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들의 빈칸을 적겠습니다. 금난정권을 폐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편찬사업에서는요, 영조 때 만들었던 속대전도 시간이 지나면서 좀 많이 변형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조시대 때에 맞게 바로 대전통편이라고 하는 바로 헌법을 새롭게 또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동그라미 2번 탁지지라고 하는 호조와 관련되어 있는 바로 이제 행정문서 같은 것을 정리하는 모습도 보여주게 됐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었던 바로 영조와 정조의 탕평책의 근본적인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뭘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실질적으로는 바로 강력한 왕권에 의해서 기존의 붕당들의 근본적인 갈등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고 힘으로 이 갈등을 누른 겁니다. 그리고 왕은 그 힘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혼자만은 힘드니까 바로 자기가 이제 총애하는 몇몇 신하들에게 권력을 나눠주면서 그들과 같이 붕당들의 싸움을 실질적으로 누른 것에 해당이 됐던 것이에요. 그리고 특히 정조 때의 탕평 정책의 경우에는 왕이 워낙 뛰어났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뛰어났었던 일반적인 신하들을 논리적으로라도 전부 다 누를 수 있을 정도로 정조가 똑똑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왕권을 유지하면서도 바로 상대당을 서로 싫어했었던 붕당들의 말싸움을 잠재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똑똑한 왕이 없어지고 소심한 사람이 왕이 되거나 너무 나이가 어리거나 아니면 바보 같은 사람이 왕이 된다고 한다면 정조가 만들었던 그 시스템은 그대로 바로 그 왕의 외척에게 넘어가는 문제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정조도 자기가 빨리 죽을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어린 아들을 낳고 그 사람을 세자로 만든 다음에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작스럽게 죽게 됐었어요. 그렇게 되자 자기가 믿고 있었던 시파 계통에 해당됐었던 노론의 대신 김조순이라는 사람에게 자신의 아들이었었던 순조를 잘 부탁한다는 유언을 남기면서 그러면서 이 순조와 같이 이제 김조순의 딸과 결혼시킵니다. 그렇게 하고서 정조가 승하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김조순 자체는 정조가 사람은 잘 보는 사람이 맞아요. 문제는 그 김조순의 바로 가문이 조선을 완전히 홀라당 말아먹게 되는 거죠. 이른바 안동 김씨의 세도 가문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우리나라 역사상, 조선 역사상 최악의 시기였었던 세도 정치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서 조선은 점차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부터 밑줄 치겠습니다. 자, 밑줄 칩니다. 한개 밑줄. 자, 강력한 왕권으로 붕당간 정쟁을 조정 밑줄. 동그라미 1번. 붕당을 없애지 않고 다툼을 일시적으로 억누르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왕과 주변 소수 정치 집단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자, 정조사 후에 어린 왕이 즉위하면서 밑줄 칩니다. 노론의 몇몇 가문이 권력을 독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일컬어서 세도 정치라고 하죠.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감사합니다.